네, 오늘 책장에서 꺼내든 책은 모리스 블랑쇼의 카오스의 글쓰기입니다. 블랑쇼 선집 8권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이 책은 2022년도에 읽은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모리스 블랑쇼 1907년 프랑스 캥 출생, 2003년 이블린에서 사망. 젊은 시절 거의 이제 올해 되게 장수하셨네요. 예. 1907년에서 2003년이니까 예, 거의 몇 세에 돌아가신 거죠? 96세까지 사신 거네요. 아, 이제 계산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됩니다. 예, 96세에 돌아가신 이 모리스 블랑쇼. 젊은 시절 몇 년간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것 이외에는 평생 모든 공식 활동으로부터 물러나 글쓰기에 전념하였다. 작가이자 사상가로서 철학, 문학 비평, 소설의 영역에서 방대한 양의 글을 남겼다. 문학의 영역에서는 말레르메를 전후로 하는 거의 모든 전위적 문학의 흐름에 대해 깊고 독창적인 성찰을 보여주었고, 또한 후기에는 철학적 실론과 픽션의 경계를 뛰어넘는 독특한 스타일의 문학작품을 창조했다. 철학의 영역에서 그는 존재의 한계, 부재에 대한 급진적 사유를 대변하고 있으며 한 세대 이후의 여러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그들과 적지 않은 점에서 여러 문제들을 공유하였다. 주요 저서로 토마, 알 수 없는 자, 죽음의 선고, 원하던 순간에, 문학의 공간, 도래할 책, 무한한 대화, 우정, 저 너머로의 발걸음, 카오스의 글쓰기, 나의 죽음의 순간 등이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었어서 문학의 공간과 우정을 사두었지만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카오스의 글쓰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목차에 상세한 그 나누어지지 않은 목차가 그냥 카오스의 글쓰기 22쪽부터 242쪽까지 있는데 드문드문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충분히 카오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완전한 붕괴를 가져오는 파괴가 카오스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체성의 관념이 카오스의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침해당하고 파괴된 모든 것들, 부재로 돌아간 신들과 인간들, 모든 것의 자리를 대신하는 무, 이 모두는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다. 카오스는 데카오스가 아니며 아마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카오스는 우리가 죽어가면서 죽음의 설정에 놓는 공간화된 간격을 분명 메울 것이지만 그 간격에 포개지지 않는다. 죽어가면서 자주 의심의 여지 없이 오류에 따라 우리는 죽는다면 카오스에 빠져버리게 되지 않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리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 그로부터 자살이 풀어내놓는 환상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그 환상을 의식한다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며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지 않는다. 네, 카오스가 나는 카오스가 절대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것은 절대를 뒤흔들어 놓는다. 그것은 왔다 가며 유목이 가져온 동요인데 그러나 알아챌 수는 없지만 강렬한 갑작스런 바깥의 출현과 함께 결단의 영역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부할 수 없는 또는 예상치 못한 어떤 결말을 가져온다. 마치 우리가 카오스의 감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읽는다는 것, 쓴다는 것, 정념의 밖으로 벗어나 수동성에서 노출되어 망각의 고조, 말할 자는 내가 아닐 것이다. 설사 망각이나 침묵에 따라서일지라도 카오스가 내 안에서 말하도록 내버려두라. 사유한다는 것, 그것은 카오스를 배후의 문제로 사유로 지목해 명명하는 것, 부르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내가 결국 거기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럴 수 있다. 내가 사유와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사유에 이르게 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유는 그것을, 즉 거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메타인지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끝에서의 가장자리에서의 이 사유의 형태로 사유의 끝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오직 사유를 변형시킴으로써만 가능하지 않은가? 좀 더 심오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죠. 그로부터 이러한 명령이 내려온다. 사유를 변형시키지 말 것. 내가 할 수 있다면 사유를 반복할 것. 정말 알 것 같다가 전혀 모르겠다가 뭔가 멋있는 것 같다가 굉장히 아리송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정말 카오스적인 그런 글쓰기 같은. 카오스는 선물이다. 카오스가 카오스를 준다. 이는 마치 카오스가 존재와 비존재를 무시하고 더 멀리 나가는 것과 같다. 카오스는 도래하는 것 가운데 고유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래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나는 그 사유에 결국 도달하지조차 못한다. 알지 못한 채 어떤 지식에 대한 전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렇다. 또는 그것은 도래하지 않고 존재 밖에서 마치 일탈에 따라오는 그러한 것의 도래인가? 사후의 카오스는 사유하지 않기, 그것은 자유의 돌발적인 유출 속에서 제어되지 않는 채 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카오스는 암담함 속에 있지 않다. 만약 카오스가 어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카오스를 언어의 도움으로 언어의 끝에서 즐거운 지식을 통해 알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카오스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가까워짐을 통해 우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사유 속에서조차 사유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을 위한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다. 가까워짐을 통해 우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사유 속에서조차 사유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을 위한 알 수 없는 거네요. 알려지지도 않은 이름이다. 홀로 그것은 고독을 깨트리며 모든 종류의 사유를 넘어서고 바깥에 대한 침묵의 강렬하고 재앙 같은 긍정인 카오스에 대한 사유에 노출한다. 수동성의 온화함이 스며들고 그에 따라 그는 어떤 예감 같은 것, 카오스에 대한 기억,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온화하게 침입하는 것이다. 예감 같은 것을 갖고 있다. 우리는 카오스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바로 거기에 카오스가 갖는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통해 카오스는 우애 같은 우호 속에서 위협한다. 카오스는 언제나 그 이상의 과잉이며 끝을 보지 못하는 상실 속에서만 표시되는 초가이다. 언제나 그 이상의 과잉이며 끝을 보지 못하는 상실 속에서만 표시되는 초가이다. 네. 진짜 어렵죠? 카오스가 사유에 들어오는 한에서 그것은 재난이 아닌 사유, 바깥의 사유 가운데 있다.
우리는 바깥에 접근할 수 없지만 바깥이 갑자기 우리에게 떨어지면서 언제나 머리를 이고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카오스, 줄어들어 비연장이 되어버리는 그것. 파괴를 강제로 요구하지 않는 비연장. 카오스는 회귀하며 언제나 카오스 이후의 카오스, 황폐화시키지 않는 침묵의 회귀이다. 이렇게 회귀하면서 카오스는 자신을 은폐시킨다. 은폐, 카오스가 가져오는 효과. 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이게 밑줄 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글쓰기의 힘 자체인 카오스가 이렇게 알 수도 없고 도래하지도 않고 과잉초가 되는 이 카오스가 글쓰기의 힘 자체라는데, 글쓰기에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카오스가, 그러니까 글쓰기의 힘은 글쓰기에 양립할 수 없다는 건가요? 카오스가 글쓰기에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는 그것은 글쓰기 밖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글쓰기의 힘 자체가 글쓰기에 양립되는 게 아니라 텍스트 밖에, 글쓰기 밖에 이제 놓여 있다고 쓰여져 있네요. 어둠의 카오스가 빛을 가져온다. 글쓰기를 통한 사유, 그것은 이제 명칭 속에서 가시화되지만 결국 덧붙여진 명칭에 붙들린 것이고 마치 다시 살아나 보존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체를 찬양이나 비난, 둘은 같은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만하죠. 찬양과 비난 둘은 같은 것이다. 왜 찬양과 비난은 같은 것이라고 했을까요? 찬양도 비난도 이런 어떤 작품에 대한 어떤 작품에 대한 글쓰기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거나 비난을 하니까 하나의 스피릿베어에서 나오는 그 할아버지가 말해준 이 나뭇가지를 점점 이렇게 잘라나가 보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찬양과 비난을 이렇게 어느 순간엔 또는 하나의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찬양 받기를 원하고 비난 받기를 꺼려하니 찬양이나 비난이 같은 것이다. 이런 느낌일까요? 찬양이나 비난에 넘겨주게, 즉 덧붙여진 삶을 약속받게 된다. 명칭들의 낙골당, 결코 비어있지 않은 머리들. 파편적인 것은 불안정한 것, 고정되지 않는 것, 그 이상이며 동요를, 혼란을 가져올 것을 약속한다. 이거는 왜 밑줄을 쳤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것, 장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미리 먼저 나타나는 카오스의 기호라는 것을 예감하지 못한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직 카오스만이 지배에 대해 거리를 설정한다. 이 카오스는 그러면 전체성 이상이라고 아까 그랬으니 나는 카오스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일 줄 아는, 예를 들어 한 정신분석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 신호는 이미 지적인 것을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조건 하에서 이미지적인 것 위에 행사되는 힘이다. 무력이 반복되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 거기 내게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이 도래에 있다. 동시에 이는 그것이 도래의 규칙이나 중요성의 규칙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진로를 벗어나게 만드는 규칙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반복의 규칙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욕구 안에 내게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이 도래해 있다. 동시에 이는 그것이 도래의 규칙이나 중요성의 규칙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진로를 벗어나게 만드는 규칙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 욕구가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진로를 벗어나게 만드는 규칙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반복의 규칙에. 정말 어렵죠? 예, 다시 밑줄 친 게 아마 그나마 이해가 돼서 친 건가 봅니다. 밑줄 친 것만 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단일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 그 바깥에서 간직했던 신비주의는 그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곳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데에서 유래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 없이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 또한 입을 다무는 것, 그것은 여전히 말하는 것이다. 침묵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을 욕망하는 것이다. 모든 현상, 모든 드러남 또는 보여줌에, 즉 모든 나타남에 앞서는 글쓰기 또는 말함. 쓰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이르기 전에 얼마나 먼 길이 놓여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자신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의 보상도 하나의 징벌도 아니다. 다만 불확실성과 필연성 속에서 써야만 할 뿐이다. 쓰지 않는다는 것, 즉 글쓰기가 가져오는 효과, 그것은 마치 수동성의 표식과 같고 불행의 자원과 같다. 쓰지 않기 위해, 쓰면서 내가 어쨌든 쓰지 않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나를 양도하는 궁극적 순간에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마치 뜻밖의 일인 것처럼 결국 나는 쓰기를 멈춘다. 거기에 카오스가 베푸는 호의가 있다. 만족되지 않고 만족이 없는,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없는 욕망. 쓰지 않는다는 것에 부정적인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지배력으로부터, 최고 주권으로부터 벗어난 강도만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강박만이 있다. 말들이 무기가, 행동의 수단이, 구원의 가능성이 되는 것이 끝나기를, 동요에 자신을 내맡기리. 말들이 카오스의 사유가 사유를 소진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게 한다. 그 사유는 실패와 성공에 대한 모든 관념을 밀쳐넣는다. 그 사유에서 보통의 침묵, 말이 없는 침묵은 바로 타자가 입을 다물면서 스스로를 표명하는 별도의 침묵으로, 간격 속에 놓여있는 침묵으로 바뀐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책임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나를 나 이상이 되게 만든다. 기이한 것은
수동성이 한 번도 충분히 수동적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어떤 무한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단순히 수동성이 모든 정식화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겠지만 수동성 안에 그것을 그 자체의 이하로 언제나 들어가게 내모는 어떤 요구, 수동성이 아니라 수동성에 대한 요구, 넘어설 수 없는 것을 향해 있는 과거의 움직임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경사 바틀비 이름이 나오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부가 수동성의 최초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가 의도적이자 자발적이며 설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결정을 표명하고 있다면 아직 그것은 기껏해야 거부하는 자아로 남아있는 의식의 힘과 뚜렷이 단절되지 않는다. 거부가 절대로 즉 일종의 무조건적인 것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싶습니다. 라는 필경사 바틀비의 단호한 말은 거부라는 것의 핵심을 느끼게 해준다. 그것은 거절 그 이상이며 모든 결정이 앞서는 결정된 필요가 없었던 자제, 차라리 어떤 기권,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것에 결코 언명되지도 결코 해명되지도 않은 포기, 어떤 말함의 권위, 포기이며 자아를 비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자기 부정, 동일성의 유기, 단순히 거부에 집착하지 않고 소멸로 존재의 상실로 사유로 열리는 자기 거부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는 강력한 모순을 야기하면서 어떤 강력한 결심을 여전히 의미했을 것이다. 않고 싶습니다는 변증법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면서 참을성의 무한으로 들어간다. 말하자면 우리는 존재 밖으로 부동으로 남아있는 파괴된 인간들이 한결같이 느린 발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오고 가는 바깥의 장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나 동일자와 타인의 관계에서 타인은 멀리 있는 자, 낯선 자이다. 그러나 내가 관계를 뒤집는다면 타인은 마치 내가 타인인 것처럼 나와 관계한다. 그에 따라 그는 나로 하여금 나의 동일성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들며 또한 으스러지기까지 나를 압박해 들어오고 전적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데에 따르는 압력을 통해 나로부터 1인칭으로 존재하는 특권을 빼앗으며 나 자신에게서 뿌리 뽑힌 나를 자기가 박탈된 수동성, 타자성 자체, 단일성을 갖지 못한 타자 속에 예속된 자 또는 환자로 남겨둘 뿐이다. 볼모는 스스로 하지 않았던 어떤 약속의 보증인, 동의하지 않고 선택되지 않은 보증인이며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대체될 수 없는 자이다. 바로 타자, 언제나 나에게서 내 자신을 빼앗아갔던 타자에 의해 나는 동일자이다. 타자, 만일 그가 내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는 마치 맨 처음으로 온 자나 인간들 가운데 최후의 인간이 아닌 내가 아닌 즉 어떠한 점에서도 나 스스로 되기를 원할지도 모를 유일한 자가 아닌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 바로 그 점에서 그는 나의 죽어감 그 자체에 호소하면서 수동성 안에 나의 위치를 지정한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책임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내가 나일 수 없게 만든다.